뉴스탑10이 준비한 오늘 10가지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살펴볼 소식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North Korean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Kim Yong-chol, is arriving in New York and will meet with Secretary Pompeo later this week. 어제 중국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는 미국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미 간 최고위급의 만남이 18년 만에 다시 이루어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 국무부도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문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n Vice Chairman of the Central Committee, Kim Yong-chol, is arriving in New York and will meet with Secretary Pompeo later this week. I can just tell you that the Secretary looks forward to his meetings. He will be heading up to New York tomorrow. They've had obviously very deep conversations where they've talked about a lot of detail about what the United States' expectations are. And now we have 3 simultaneous meetings taking place on this matter to talk ab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have a lot of very important matters to discuss with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hiefly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공식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는 길이요, 그냥 단순하고 순조롭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뒤에 미국으로 가는 김영철의 비행기 티켓, 비행기 표의 내용이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경이 잦았던 겁니까?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바로 미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중간에 중국에서 뭔가 좀 상의할 내용이 생겼다든지 네. 이런 게 첫 번째 이유로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의 워싱턴으로 갈 것이냐 혹은 뉴욕으로 갈 것이냐. 네.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협의를 하는데 편리함이 있고요. 워싱턴은 미국의 이제 클린턴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결국 이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철 비행기 티켓의 내용이 3번이나 바뀌었다는 것, 미국과의 조율 때문이 아니었던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김영철이 미국에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SNS에 글을 쓴 내용을 보면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상을 못했던 걸 보면 무언가 베이징 내에서 변수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베이징 내에서 중국과의 얘기가 좀 잘못돼가지고 네. 이게 바뀔 수도 있지만은 중국이 미국 정상회담에 관련해서 끼어들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하. 오히려 미국과 북한 간에 현재 판문점에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네. 의제 문제에서 상당히 조율돼야 되는데 조율 문제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워싱턴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네. 북한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에서 하게 되면 유엔 대표가 있으니까 네. 대표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뉴욕에서 할 경우에는 그렇죠. 네. 차량 지원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통신 수단도 거기 다 있으니까 네.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워싱턴보다 뉴욕이 좋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네. 뉴욕에서 하게 되면은 일단 회담을 끝나고 그냥 돌아갈 수도 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워싱턴에 하게 되면 만나줘야 됩니다. 네. 만나줘야 되는 게 굉장히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 부분이 이렇게 논의되다 보니까 장소가 뉴욕으로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간략하게 3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베이징에서 1박을 하면서 비행기 티켓의 목적지와 비행기 시간이 계속 바뀌었던 3번이나 바뀌었던 이유. 첫 번째, 동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보 의미가 있었다. 보안의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행을 계획했었지만
그게 불발이 됐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일행을 만날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접촉 과정에서 중국이 무언가 개입을 하기 위한 또는 김영철 일행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무언가 의견을 묻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선 노출 최소화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 아니고요. 아하. 지금 중국 시진핑 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당신 때문에 북한이 나빠졌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문제를 풀러가는 김영철 부장이, 통전부장이 이 상황에서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중국과 문제를 조율하고 한다? 그러면 문제가 더 꼬이죠. 미국의 비위를 상당히 건드리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29일 날 원래 계획이 워싱턴 행이었거든요. 네. 워싱턴 행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럼 워싱턴을 가는 이유는 폼페이오 장관이 2번 북한을 갔을 때 모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영철 부장도 특사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싱턴이 목표인데 지금 문제는 워싱턴을 가게 되면 분명히 주머니에는 친서가 있을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그게 최종 그림이 그려지는 거거든요. 아하. 근데 뉴욕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폼페이오를 만나서 조율을 하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원하는 답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는 지금 김영철 부장이 지금 뉴욕을 가지만 아직 워싱턴행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워싱턴에 가서 최종적으로 확약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폼페이오 장관이 2번 방북해서 이미 대강의 합의는 끝났어요. 그랬죠. 근데 이행하는 절차 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거든요. 그랬었죠. 트럼프 대통령 소위 말하는 트럼프 모델, 그러니까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ICBM 핵탄두 핵물질을 가장 초기 단계에 실어 날리기를 원했던 거고, 네.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그런 모든 걸 내놓는 거니까 네. 여기 기싸움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몰렸죠. 코너에 몰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급히 만나자고 그랬고 지금 김영철 부장을 급히 보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김영철 일행을 만나는 순간이라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언가 완전하게 합의가 된 안을 친서로 받기를 원하지 또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친서를 받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가서 폼페이오와 한 번 더 완벽한 조율을 하고 와라. 이런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친서라는 것은 원래 그 상대국 대통령한테 직접 주는 게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영철 정도 되는 그 정도 지위라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조명록 전 북한군 전 그때 사례에서도 조명록이 그 북한에 갔을 때 결국은 이제 김정일의 친서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보면은 그 형식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데 뉴욕 타임즈가 이번 이 북미 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놀랍고 어질어질한 반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것도 다 수긍이 될 만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과연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지 안 만날지 역시 쉽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일행이 충분히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가서는 폼페이오 장관을 한 번 더 만나서 친서가 전달되기 전에 뭔가 한 번에 더 완벽한 조율을 거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이 지금 가능한데 그렇다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의 품속에 있는 김정은의 친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내용을 들고 갔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비핵화. 사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이 만났을 때 2번에 걸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이었는데 볼턴 안보보좌관이 뭐라고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하면서 틀어졌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번에 들고 가는 친서 내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만족할 만한 그럼 북한이 많이 좀 물러선 양보를 한 그런 내용일까요? 근데 그 친서가 반드시 한 장이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2가지 버전이 다 세 존재한다.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A를 낼지 B를 줄지. 그렇죠. 뭐 빨간색을 꺼낼지 파란색을 네. 꺼낼지. 그래서 폼페이오와 협상을 해보다가 도저히 어느 정도 선까지 그 전진을 못하면은 그때는 플랜
A를 꺼내라.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전진할 수 있는 플랜 B를 꺼내라. 아하. 이런 두세 가지의 친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반드시 트럼프를 만나라. 왜? 만나야만이 6월 12일이 보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그 명령을 받고 김영철이 지금 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북한이 좀 양보한 단계적 비핵화가 아니라 일괄 타결 방식에 좀 가까워진 안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 갔을 때 나름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된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북한의 핵탄두 중에 일부를 반출하고 그다음에 ICBM을 전부 다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어 나르는 발사체 그렇죠. 자체는 먼저 그 정도는 합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것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중간 선거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업적이라 생각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 그게 뭐 중간에 뭐 볼튼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약간 그 뭐 후퇴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아마도 현재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서신 내용에는 폼페이오가 합의했던 그 내용 정도는 들어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이 합의했던 내용은 담겨 있는 친서일 것이다. 네. 이번에는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극약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백기투항을 한 거거든요. 네. 바로 김기관이 사과문에 가까운 해명서를 냈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만나자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약도 들어있지만 자기가 보장받을 거를 지금 받으러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내놓을 거를 지금 내놓는 프론트 로딩, 즉 핵심적인 부분을 앞에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이제 줄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미국 받을 게 받을 거에 뭔지. 대한 확약을 아하. 받으러 가는 거로 봐야죠. 줄 거를 확실하게 내 보여주겠다. 단 미국 당신들이 우리에게 줄 것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조율이 가장 북한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겠군요. 자, 지금 보면요. 한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세 곳에서 북미 간의 중요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의 만남, 뉴욕 또는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장소, 판문점에서 성김과 최선희, 성김 필리핀 대사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 이 두 사람이 실무 협상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게 돼 있는 싱가포르에서도요. 실무진들이 이 보안 문제를 논의하며 대통령 또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에 대해서 합의를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셋 중에는 이쪽이 지금 가장 많이 진척을 보인 것 같아요. 제일 예민한 곳이 바로 이 두 곳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 뭐 일정이나 그다음에 의전, 경호 이 부분이야 뭐 이견 있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현재 판문점에서 벌어진 저 실무 접촉인데 과연 북한이 몇 개의 핵탄두를 언제 미국으로 반출할 것인가 네. 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ICBM도 ICBM만 그냥 폐기할 거냐? 그러면 ICBM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잠재력까지 전부 다 네. 없앨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상당한 논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치열한 곳이 아마 이 판문점 회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또 두 상대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요. 아주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전과 경호를 조율하기 위한 북미 간의 회동이 진행 중인데 그런 와중에요. 북한 측 김창선 서기실장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급하게 차에 올라타고 떠나는 바로 저 모습인데 글쎄요. 이 굉장히 언론을 의식하고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요. 김창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언론에 원래 잘 노출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김정은 그 위원장의 소위 말하는 그 책사 내지는 집사라고 하겠죠. 집사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어떤 동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특히 언론 노출에 대해서는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창선 위원장 같이 노동당 서기 실장이 언론에 공개된 건 북한 70년사에 처음입니다. 아, 김창선 실장, 서기 실장이 공개된 건 지금 처음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서기 실장이라는 그런 존재 자체가 그렇죠. 언론에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아마 자기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관심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과연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스스로 선언을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가방이라고 하죠. 핵가방을 들고 올 것이냐 하는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딜 가나 핵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핵 보유국임을 증명하는 그런 상징이 되기도 하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정상회담 때 핵가방 들고 올까요? 들고 오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자신이 핵 보유국임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네. 우리는 이 핵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핵 군축하자라는 어떤 그 대칭성 차원에서 들고 오고 싶어 할 건데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들고 왔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일단 핵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에서 멀리에서 핵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발사를 시킬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매뉴얼들이 책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책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게 실제로 버튼이 있을 수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데 문제는 김정은이 해외에 나와가지고 실제로 북한에게 핵을 발사를 해야 될 정도라면 어마어마한 사변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과연 통신이 제대로 될까? 네. 핵가방에 만약에 버튼이 있다라고 하면 본국과 통신을 무슨 수로 할까? 네. 할 수가 없거든요. 이 위성이 다 통제가 돼버릴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 해외 만약에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정말 핵 미사일을 쏴야 될 정도의 큰 일이 발생했다면은 해외에서 고립됩니다. 그런데 가방을 들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핵가방이라는 상징성을 보여주다가 네. 오히려 이러한 분석들에 의해서 저걸 왜 들고 왔지? 라는 그 어떤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알겠습니다.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하지 싶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핵단추 대결, 힘자랑 대결은요, 과거에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 핵단추 선공을 날렸던 바가 있습니다. 핵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핵가방 말씀이신가요? 핵가방 얘기라면 말이죠. 네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대통령이 코드를 입력을 해서 이제 전송을 하면 네. 전략사령관이 또 이제 전송을 똑같이 합니다. 네. 그러면 코드가 맞냐 확인해서 네. 이제 발사 버튼을 눌러서 핵탄두가 날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 사람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핵을 발사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코드를 전송을 해야 그걸 보고 이제 실무자들이 이제 발사를 하게 되는 건데 네. 북한은 합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그렇죠. 근데 혼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과 상황이 다르다는 거 하나 하고 네. 아까 통신 얘기는 뭐 아까 조금 했기 때문에 통신 수단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일반 우리 핸드폰 같이 국제 통신망을 이용해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비화기를 장치해서 북한에 있는 부하하고 통신을 해가지고 뭐 발사하라 전화만 하면 되는데 네. 무슨 뭐 가방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정말 오락가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서 북미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 핵가방을 들고 가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안 들고 가자니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인데요. 핵가방을 좀 들고 와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김정은에 대해서 내 책상에는 김정은이 얘기한 것보다 더 큰 핵단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었죠. 네, 지금은 핵 자랑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통상적인 뭐 핵을 대결할 때라면 뭐 충분히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지금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가져가죠. 네. 매뉴얼이니까. 그렇지만 아마 그런 동선은 최소화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김 부장님 말씀도 하셨고 또 물리적으로 그런 통신 보안 체계나 자체적인 위성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고 간다 그러면 그게 큰 의미가 없죠. 네. 자, 일단 판문점 회동, 성김 필리핀 대사와 최선희 이 외무성 부상 이 두 사람 간에는요. 비핵화의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 지금 확인된 것만 한 20개에서 30개 가까이 된다라고 30개 가까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일부를 미국으로 반출을 하는 부분 상당 부분 의견을 일치를 봤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발사체, 이 ICBM 자체를 발사체를 전량 폐기한다.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 이후에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저는 저 보도를 보고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 어떤 부분이죠? 일단은 핵탄두를 일부 반출한다. 네. 이거 약간 뭐 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네. 핵탄두 일부 반출은 비핵화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첫 부분이 발걸음은 충분히 될 수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만 첫째 핵탄두 숫자를 정확히 모릅니다. 아하. 이게 핵탄두가 현재 적어도 60발 이상 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셔도 30발을 말씀하시잖아요. 네. 얼마든지 북한이 우리를 속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 부분이 이제 우리 안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ICBM을 전부 다 폐기한다 하더라도 탄도미사일을 전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한국이나 일본은 바로 사거리 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미국이 합의하려는 것이 미국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도 같이 보호하려는 건지 우리가 네. 앞으로 두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내부 이야기가 몇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ostly, people criticize Kim Jong-un for being a businessman. People say that Kim Jong-un acts the same as us, but takes away our money a lot. People say that the little man uses his head to suck up money like a vampire. 철저한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솔직한 평가, 그 의견을 듣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그런데 최근 영국 BBC 방송에서 북한 주민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속내를 직접 인터뷰에서 들어봤습니다. 과연 주민들은 김 위원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Mostly, people criticize Kim Jong-un for being a businessman. People say that Kim Jong-un acts the same as us, but takes away our money a lot. People say that the little man uses his head to suck up money like a vampire. But the number of people who assess him positively is increasing. He leaves the markets alone and doesn't crack down much no matter what we do. Many people want things to continue the way it is. 자, 시장,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이라고 알려진 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김정은을 장사꾼, 비즈니스맨, 장사치 내지는 흡혈귀라는 굉장히 좀 위험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외신 인터뷰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굉장히 신랄한 인터뷰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그 체제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그 기자한테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굉장히 이례적이죠. 예, 굉장히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왜 흡혈귀라고 했을까? 네.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그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는 어떤 그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 물자라든지 이런 것을 배급을 통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러한 배급 체제가 지금 그 뭐 대외적인 제재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모순에 의해서 거의 붕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국가로부터 받는 거 배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그 끊겨 있는데 네. 다 이제 장마당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생산해낸 그 부가가치라든지 부가 있으면 이것을 국가가 혹은 당이 많이 수탈을 해간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 생산했지만 당에서 오히려 많이 뺏기고 네. 받는 것은 없고 이러니까 이것이 이제 김정은 그 국가의 어떤 상징인 김정은에 대해서 흡혈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들의 돈을 빨아가는 흡혈귀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상당히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김정은을 근데 최근에 와서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유는 딱 하나, 장마당을 내버려 두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흡혈귀라는 표현도요. 네. 우리에게 공개된 김정은은 공허부 장성택을 처형하고 그렇죠. 이복형 김정남을 암살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정치적인 피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북한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상층부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뭐냐면 돈을 가져가니까 흡혈귀라고 말하는 거지 네. 사람을 막 죽여서 그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냐면은 김정은 체제의 특징은 계획 경제가 한계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장마당으로 상당 부분 이전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장마당을 풀어주니까 옛날에 고난행군 때는 대책 없던 사람들이 지금은 장마당에 돈을 벌거든요. 네. 대신 세금을 뺏기는 거죠. 네. 그걸 지적하는 거지. 전반적으로는 옛날보다는 살기가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생기면 부분적인 효율성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인터뷰를 했던 이 북한 주민은요, 시장 상인으로 일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라는 곳은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가 또 모이는 곳이기도 하죠. 최근 북한의 장마당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가장 관심 있는 소식은요,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들어보시죠. I've heard at the market that the president of US is coming. People don't know much about the meeting. But everyone dislikes America. We say the reason for us living in poverty is because America split us and sealed us off. But things are changing a little recently. They say we should get along with the South. Recently, they say we should be living in peace with America for everyone to have a better life. 저 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최근에 북한이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그 내용과 굉장히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도 잘 살기 위해서는 친하게 이제 지내야 되고, 그리고 남한에 특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군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거는 네. 과거의 학습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은 이후에 한 10년 정도 북한에 대한 상당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 받을 때 상당 북한 경제가 괜찮았어요. 네. 살만 했습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니까 남한하고 관계가 개선되면 자기가 다시 한번 그래도 생활이 나아질 거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문제는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현재 북한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 미국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정치범 수용소도 만들어가지고 적대 행위를 한다라고 다 거기다가 이제 핑계를 대는데. 근데 지금 그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현재 분명히 저렇게 말이 나왔을 때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그걸 이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김정은 자신이 현재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거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만약에 미국과 관계 개선하면 북한 주민들을 억압할 그 방법도 별로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체제 유지가 힘들어지는 가능성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북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간부들 사이에서는요, 특별한 영상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제목이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영상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수령으로 신격화돼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돌고 있다. 이게 영상을 본 간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해변에서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이제 뭐 눈물을 좀 많이 흘리는 이런 뭐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강성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이게 개혁이 순조롭지 않아서 이게 답답함을 토로해서 이제 눈물이 흘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애민적인 지도자,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들을 잘 살게 하려고 본인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김정은이 그만큼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따뜻한 지도자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 주요 당 간부가 아니라
말단 간부들을 우선적으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의도는 또 뭔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거 몰라요. 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아는 거는 이제 핵무기가 완성이 됐으니까 핵실험은 필요 없고 네. ICBM 다 개발이 끝났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들과 당 간부들, 고위 간부들을 설득할 문제가 남아있어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내부 설득을 해야 될 과제가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죠. 남았군요. 그러니까 저기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급격하게 전략을 바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눈물은 뭐냐면 그렇게 내가 지금 인민생활 향상을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자 노동신문에도 일면이 새로운 전략 노선을 관철할 때 대화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전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북미 간 협의가 지금 굉장히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게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핵무기 반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처음에는 5개라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제 20개라고 얘기합니다. 네. 20개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20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겨우 이제 5개 반출하면 이게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겁니다. 네. 최소한 시각적 효과라든지 뭐 미국인들을 설득시키려면 20개 정도는 빼내와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정은 입장에서 내부에 자기 이걸 권력 엘리트들한테 이걸 무슨 얘기로 설득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선전 뭐 본인의 어떤 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저런 부분까지 동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또 다음 순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순위에는요. 태영호 전 공사 얼마 전에 자서전, 첫 번째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북한의 핵심 내부의 민낯을 그대로 공개했던 바로 태영호 전 공사. 한국에 이산 가족이 있었는데 눈물겨운 상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요. 단독 취재한 동아일보 조동주 기자가 지금 이 순서를 위해서 출연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물론 북에 두고 온 저희 가족들과 또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동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방구석에 앉아서 눈물이나 흘리고 가슴이나 쥐어뜯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김정은 정권을 소멸하기 위하여 통일 성업에 앞장서 싸울 때만이 통일의 아침을 당겨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남한에 왔다는 태영호 전 공사. 그런 그 태영호 전 공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일이 태영호 전 공사에게 벌어졌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산 가족을 만났고 그 현장을 조동주 기자가 단독 취재를 했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태영호 전 공사가 이제 남한에 있는 혈육의 존재를 몰랐다가 네. 이제 알게 된 계기는 이제 최근 발간한 증언록 이제 3층 서기실의 비밀 암호인데요. 이 3층 서기실의 암호 470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 아버지의 이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네. 이제 특정한 할머니의 실명을 가로로 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영호 전 공사의 친척 오촌 아저씨 뻘인 저 친척이 이 책을 사서 읽다가 네. 자기가 아는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내 얘기인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태영호 전 공사의 전 직장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전화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태영호 공사 연결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연구원 측에서 태영호 공사에게 이런 연락이 왔는데 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봐서 이제 그 다음 날 태영호 공사가 직접 그 A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네. 태영호 전 공사가 아닌 척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떠보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추억과 이 A 씨의 발언이 일치하는 대목을 여러 군데서 발견하고 이 사람이 맞구나라고 확신을 해서 이제 어제 만났습니다. 네. 자, 오촌 아저씨의 이 월남. 그러니까 오촌 아저씨뻘 되는 분이죠. 근데 월남을 하면서 태전공사의 아버지는 불이익을 받는 일이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태전공사의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이 오촌 아저씨를 원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던데요. 자, 한편 북한에 있는 태전공사의 가족들, 이 태전공사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프로 악선전입니다. 그자는 한 생을 그렇게
목을 잘라서 그지 단둘에 넣으려는데 시원찮.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한 명도. 다 자기 직세에서. 반응이 창피하다고. 이 죄를 우리가 내 아들 대대손손이라도 죄를 씻기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 북한에 남겨두고 왔을 가족을 생각하면 태영호종 공사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일단 처음으로 남한에서 첫 번째 이산 가족을 혈육을 만난 거예요. 소감이 어떻다고 하던가요? 뭐 아버님 사진까지 가져가서 비교를 했었다는데. 아, 예, 그게 처음에 이제 그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이제 만났는데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오촌 아저씨 뻘 된 A씨를 만나자마자 이제 바로 와라 끌어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울고 있다가 이제 그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오촌 아저씨 뻘이면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면서 이제 큰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큰 절을 올리고 네. 이제 뭐 북한에서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그 태영호종 공사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올 때 이제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가족 사진을 한 장도 못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나 이제 어머니나 이런 사진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이 친척인 A 씨가 이제 본인이 본인이 사진첩에 갖고 있던 사진을 보여주니까 태영호종 공사가 그걸 한참 들여다보더니 바로 화면에 보시는 저 사진을 보고 네. 이거 난데? 이거 우리 아버지인데 하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보니까 그 생각지도 못하게 저렇게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 아래 동그라미가 태영호종 공사고요. 그 위가 네. 이제 아버지입니다. 아하. 이게 그 일가 가족들이 찍은 사진인데 이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 아버지 사진을 찾았다면서 엄청 막 울먹이면서 감격해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모의 아들은 군대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됐고 이 자체가 남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간주가 돼서 이 태영호종 공사의 아버지가 핵심 계층에서 그냥 일반 계층으로 강등이 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사촌뻘 되는 되는 분이 어쨌든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니까 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이 월남을 한 것을 파악을 하고 이제 태영호종 공사의 아버지 가족에게 뭐 이제 그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제 기존의 교수를 직업을 했었는데 네. 이제 뭐 다른 직업으로 이제 좀 격화시키면서 이제 뭐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태영공사 그 증언록을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결국 평양에 가서 이제 건설 노동자로서 직접 몇 달 일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 당원을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어제 만났던 네. 그 오천 아저씨 뻘 되는 그분이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태영호종 공사 아버지가 네. 고위계층의 핵심 계층에서 기본계층으로 떨어졌던 이유를 제공했던 바로 그 인물을 어제 만난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래도 뭐 상식적으로 말하면 조금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이제 뭐 태정공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어떤 심정이냐고 본인께 여쭤보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오촌 아저씨 얘기를 하면서 통일이 되면 꼭 만나고 싶다고 너무너무 그리워했다. 근데 아버지는 결국 끝내 뭐 만나지 못했지만 뭐 이제 본인이 아들인 내가 만나서 이제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그럼 아버지는 평생 그런 그 A 씨에 대한 원망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를 꼭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태영호 전 공사뿐만 아니라 이 같이 상봉을 했던 오천 아저씨 이분도요. 혈육과의 만남 굉장히 반갑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A 씨도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그 본인의 친척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육촌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원래 북한에 살았었으니까 남한에는 친척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육촌 친척을 가장 가깝게 알고 지내다가 이제 태영호공사가 본인의 오촌 친척이라는 거 알게 되자 이제 뭐 굉장히 이분이 이제 80대 고령이신데 굉장히 연세가 벌써 80 넘으셨군요. 예, 80대 후반이십니다. 근데 이제 뭐 보긴 되게 정정해 보이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태영호종 공사가 어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이제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제 오촌 조카인 거를 어떤 서로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명절 때마다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함께 행사를 할 때 태영호종 공사의 가족과 본인의 가족이 이제 함께 모여서 명절을 치르자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 1시간 반 정도 만남이 이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아파트는 어디입니까? 누구의 집입니까? 말하면 안 됩니까? 저 아파트 위치는 뭐 저 말하기가 누구의 곤란하고요. 집인지만 저 아파트는 저 친척의 집입니다. 아, 친척의 집이군요.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종공사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해서 혹시 거긴가 해서 여쭤봤고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 태영호 전 공사가 출간한 첫 번째 자서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태 전 공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고 비난을 무릅쓰고 또 출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 덕분에
이 혈육을 성공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 태전공사가 그 네. 일종의 본인이 본 어떤 북한 사회의 참상이나 진실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고발하는 이런 책을 냈고요. 또 태전공사의 어떤 그 영국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해서 많은 그 독자들이 궁금증이 또 그쵸. 생겨서 그런 책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런 책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북한 쪽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네. 현재 남북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태전공사를 비난하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본인은 또 이제 예. 그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본인이 또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부분에서 의심을 예, 가진 예. 사람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좀 앞으로도 태전공사가 적어도 우리 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 본인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그런 네.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한국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죠. 태전공사도.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이분들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해경군 김 씨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제 처음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은 정책 대결보다는 보신 것처럼 진흙탕 싸움에 열을 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해경군 김 씨가 도대체 누구인가를 사람들은 묻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밝혀지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시겠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마는 그 여배우한테 보낸 메일을 보면 제가 본 건 아닙니다만 옆에서 보니 이재명 아니라고 페이스북에 쓰라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배우 누구신지 아시죠? 모릅니까? 얼마나 만났습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청문회장 아닙니다. 네, 저 일부만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거친 공격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후보들의 상기된 표정들도 그대로 TV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아무래도 여론조사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렇게 공격이 심한 것이겠죠.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 뭐냐면 민주당 그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다른 민주당 후보들이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도덕성 문제 그리고 그 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어떤 자질 문제 이 부분이 아마 이번 경기지사 선거 끝까지 하나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오죽했으면 누구였죠? 이용호 후보는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정책 토론 좀 하자라고 좀 만류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잠깐만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후보가 이용호 후보였죠. 사실 그러니까 경기지사 후보들 토론회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를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핵심 의제가 돼야 되는데 워낙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크다 보니까 1위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는데 이게 어제 보면은 공방은 많았지만 네. 이른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큰 판 자체를 뭐 뒤집을 이슈를 누가 냈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전혀 새로운 어떤 의혹이 또 제기가 됐다든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기존에 나왔던 의혹을 가지고 다른 후보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그런 모양새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현재의 흐름을
뒤바꾸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던 이 경기지사 TV토론회. 이날 화력을 높인 인물은요, 다름 아닌 바른미래당의 김영환 후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남경필 후보에게도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보시죠. 탄핵해서 나왔으면 바른미래당이 있어야죠. 홍준표 밑으로 들어가서 또 표를 달라고 하고 경기도지사로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깃털처럼 가볍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홍준표 대표 밑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의사입니다마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직계 가족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 전에는 보건소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안 했다. 전혀 안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했습니다.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자, 원래 이 토론회가 있기 전에 소 국장님, 이 남경필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의 과거 그 전화 녹취 파일 그걸 공개하면서 공격이 예상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 TV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남경필 후보가 격전을 벌이겠다 싶었는데 의외에 김영환 후보가 가장 강력한 화력을 자랑했죠. 그러니까 김영환 후보가 뭐 이렇게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는 굉장히 약하죠. 하지만 이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 안산 쪽에서 이제 사선 의원입니다. 저력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후보를 이제 싸잡아서 비판을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아까도 쭉 저희가 들어봤지만 김영환 후보의 지적이 또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중앙에서 어떤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죠. 근데 김영환 후보는 어제 토론회를 통해서 어쨌건 본인의 그 존재감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김영환 후보는 이번 기회에 TV 토론회를 가장 잘 활용한 후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요. 어제 실제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TV 토론 같은 걸 하면 1위 후보는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죠. 이겨봐야 득대권 없고 이제 그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밑에 있는 언더독 후보 같은 경우가 반란이 이렇게 제일 중요한 TV 토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후보들이 모여 있는 데서 전국의 시청자를 보는 데서 본인의 어떤 인지도와 본인의 능력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TV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상에 3위를 달리고 있는 김영환 후보 입장에서는 이 TV 토론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부단 김영환 후보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전체에서 어제 TV 토론을 제가 바른미래당 지도부라면 굉장히 좋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나름대로 후보를 광역단체 내고 있지만 서울의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면 누가 어디에 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미미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영환 후보가 어쨌든 검색어 1위까지 오르는 어제 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화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어제 이 TV 토론회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진흙탕 싸움에 주도적으로 포화를 열었던 사람이 김영환 후보였죠. 그런데 김영환 후보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는요, 이재명, 남경필 후보의 진흙탕 싸움을 결단코 반대한다라면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 판을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경기도 선거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한 지방의 선거를 넘어 전체 선거가 흙탕물을 뒤집어 쓴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 높이는 것보다 지금 진흙탕 싸움 이런 거 좀 없애고 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김영환 후보도 진흙탕 싸움에 같이 앞장을 섰거든요. 과거에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능에도 출연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론과 실제는 다르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남의 진흙탕 싸움을 비판을 할 수 있어도 본인이 게임에 뛰어들면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거에도 김영환 후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능성과 위험성이 정말 다 같이 있다. 그 예능에 출연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인지도 올리는 거에 성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총선에서 지난번 총선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는 바른미래당에서 별로 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경기지사 후보로 올라오면서 사실 사선 의원의 관록을 보이면서 이 판을 흔드는 데 뛰어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평가에 대해서요.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했긴 했지만 본인도 이제 가족 문제로 조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했습니다. 자질과 능력, 인격이
모두 잘 보여진 그런 TV 토론회였다. 이렇게 평가를 남경필 후보는 자평을 했고요. 양쪽은 이 외부에서 좀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자평이니까 저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은 남경필 후보로서도 어떤 중요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그랬죠.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떤 그야말로 한 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경기도의 판 전체를 뭔가 흔들 어떤 정책적인 이슈 자체를 큰 걸 가지고 나온다든지 뭔가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는데 네. 공세는 많이 펼쳤지만 뚜렷하게 그것이 어떤 지지세의 확장으로 연결될 만한 그러한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앞으로 힘든 어떤 싸움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스스로는 이렇게 잘했다고 평가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TV 토론회는 남경필 지사 사실 1위 후보와의 지지율, 1위 후보와의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크다. 그런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가 막말을 자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당이 상당히 지지율을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뭐 형수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하고 비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막말을 했는데도 전혀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아 이게 확실히 뭔가 이 여론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언론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이게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좀 자조 섞인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5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 이제 6번째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4위로 꼽은 소식이 있네요. 확인해 보시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던 도중에 말실수를 좀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를 종종 할 때가 있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북미 정상회담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열릴 수 있는지 정말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대통령이 김정은 말이 흩나왔습니다. 여러분 즉각 시정해 주지 않으면 방송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네, 추미애 대표도 뭔가 어색함을 순간 느꼈습니다. 김정은 대통령이라고 했다 얼른 바꾸긴 했는데 정치인들은 워낙 선거철이 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피곤하고 그러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일정이 뭐 굉장히 분초를 다투게 움직여야 되고 또 수많은 현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조차 사실 의식을 못하고 막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추미애 대표는 바로 그걸 본인이 인지를 하고 바로 수정을 했네요. 어떤 이제 대표나 다른 분들은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요. 막 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아까 그 말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대표는 그래도 뭐 바로 그걸 저도 가끔 인정을 했네요. 내용에 막 심취해서 말을 하다 보면요. 제 생각과는 다른 말을 간혹 뱉기도 합니다. 나중에 지적을 받고 제가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 과거의 새누리당에서도요. 과거 새누리당 후보 이름을 잘못 말하는 실수가 있었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안철수 대표도 아깝고 이준석 후보도 아깝고 둘 다 시키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이준석만한 인물은 아직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안철수를 선택해 주시기를 여러분의 애국심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10번 넘게 연설하다 보니까 여러분 웃기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네, 말실수였죠. 안철수가 아니라 이준석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저렇게 피곤하고 정신없다 보면 또 정치인들이 말실수를 좀 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자, 유권자들은 일단은 그래도 이런 정치인들의 소소한 말실수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말실수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고 방송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늘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상대방한테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결국은 이제 이런 실수 같은 경우는 그 정치인을 뭐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지금 얘기한 대로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지금 재미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죠. 다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거듭되는 정치 아마 이게 빡빡하게 돌아가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아마 보면 우리는 재밌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는 간담이 약간 서늘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예. 야당에서 그 차기 대통령은 김정은이다 뭐 이런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들이 아마 추미애 대표의 잠재 의식에서 조금 남아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국당도요. 선거는 선거대로 그리고 당권 경쟁은 당권 경쟁대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오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사진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전국 각지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입니다. 눈도장을 찍기도 바쁘고요. 정신없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 자신의 얼굴 그리고 동료 의원들이 그려진 뭐 케이크를 주변에 보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것도 무슨 선물입니까? 이거 보내도 되는 겁니까? 괜찮나요? 소국장님?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여야가 다 어떤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점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 대표 임기가 8월 달에 끝나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도 이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차기 당대표는 2020년에 총선의 공천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여든 야든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야당의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 총선을 앞둔 정계 재편 과정에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표밭을 다지면서 가서 지원 유세도 하고 이렇게 같이 스킨십을 해야 나중에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웬만한 중진들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다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네, 한국당은요 이 당 내홍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이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함합평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자, 이에 홍준표 대표는 이렇게 또 맞섰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몰라요. 개가지서도 기차는 간다. 이건 어느 상황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우택 그 의원이 어제 보도자료를 좀 냈지 않습니까? 네. 내면서 지금 상태로 가면 보수의 계멸이 불보듯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당대표가 좀 충정 어린 헌신, 백의종군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사실상 홍준표 대표를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제 그런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맞받은 건데 저는 뭐 당의 어떤 중진이든 초선 의원이든 당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당 대표가 그런 소속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렇게 받는 것이 과연 어떻게 보이겠느냐. 네. 물론 그동안에도 이제 홍 대표의 어떤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시절은 바로 또 선거를 목전에 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정우택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도 여러 가지 뭐 차기 당권 같은 그런 부분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끌어안으면서 우리 지금 시점에서는 다 하나가 돼서 좀 전념하자 이런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당신 지역구는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또 그건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7번째 소식 저희가 6위로 꼽은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만나보시죠. 문미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다분히 본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무죄 판결로 성완종 리스트 꼬리표를 떼게 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요, 제일 먼저 문무일 총장을 향해 겨냥을 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자료를 조작하고 폐기한 데 대해서 문무일 총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답을 해야 한다라고 작심하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 이완구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문무일 검찰총장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속했던 검사들입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창과 방패가 이제 뒤바뀐 셈이 됐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여기에 답을 해야 돼. 문 총장도 본의 시간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그 수사는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좌우면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악연, 성완종 리스트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대표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두 사람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를 했었죠. 당시에도 사실은 왜냐면 수첩 하나 달랑 있었어요. 네. 이게 다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이게 다죠. 이게 다예요. 네. 더 있는 것도 없고 저 내용이 다인데 저 수첩 메모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메모를 작성한 이제 성완종 의원은 그 당시 이제 돌아가신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저게 어떤 경우에서 저렇게 써졌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굉장히 힘든 수사였죠. 증거는 저거 달랑 하나죠. 그런데 여론은 지금 들끓죠. 수사 안 하면 당시에 저희가 이제 야당이었으면 좀 난데 네. 집권 여당에 진짜 실력자들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정권 눈치 보느라고 덮는 거 아니야? 또 이 얘기들 했고 수사는 안 할 수 없고 결국 이제 문무일 총장 말 맞다나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홍준표 당시 이제 지사죠. 그리고 네. 이완구 당시 의원 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했죠. 검찰이 저 당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를 선택했다는 것만 봐도 검찰은 굉장히 힘든 수사였다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죠. 만약에 검찰 야 확실해 이 밀어붙여 이랬으면 아마 영장 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법 정치가 어긴 없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만 해도 당시 이제 검찰이 조금 쉽지 않았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고 어쨌든 두 사람 다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죠. 네. 그러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으면 이완구 전 총리 입장에서는 정말 후련하고 정말 개운해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문무일 총장을 고소하겠다고 나선 겁니까? 억울한 게 굉장히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심에서는 지금 말한 성완종 메모와 그다음에 여러 주변 사람들의 증거 때문에 1심에서는 그것이 법원에서 증거를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네. 예, 그다음에 곧 항소심하고 대법원에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제 우리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사실 정치적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그랬죠. 예, 뭐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말 억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무일 총장을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거 혐의 입증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사건을 배당했다 하더라도 아마 이 수사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를 고발을 한 거는 이완구는 아직 죽지 않았다.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줌으로써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켜서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과정에서 뭔가 그 모종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소명을 해서 이 사건 자체를 다시 파헤친다는 의미보다는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방법일 정치인으로서의 부활의 어떤 불씨를 좀 하는. 예, 그런 측면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이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행태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완구 전 총리 본인이 일단 경찰 출신이니까 수사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의혹을 제기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성 전 회장의 비서가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숨겼다라고요? 네, 검찰이 증거를 변조하거나 숨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은 정말 옷을 벗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게 만약에 더구나 검찰 총수인 문무일 지금 현재 총장을 상대로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간단한 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윤석열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런 그 증거를 변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어서 호소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정치인으로서 다시
내가 활동을 시작한다라는 존재감을 알리는 의미도 분명히 크게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요청 목소리가 거세지던 지난 4월이었죠. 이완구 전 총리는 돌연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안갑 출마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바로 그때였는데 이때 이완구 전 총리는요. 당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다라면서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당 최고 지도부로부터 어떠한 6.13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이완구 전 총리는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하지만 마지막은 결국 충청 대망론이었습니다. 물론 다소 여러 가지 과격스럽고 좀 그런 언행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충청 대망론 살아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충청 대망론에 가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완구 전 총리가 굉장히 좀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 그러면서 충청 대망론을 꺼내고 이러는 상황이었다고 다들 짐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을 고소하면서 아마 문무일 총장을 본인의 정치적 재기에 이용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정성희 위원 아까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얘기한 대로 그 홍준표 대표로부터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 둘 다 희생자인데 네. 같이 좀 어떤 논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이 홍준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아마 스스로 자력갱생을 도모하면서 이번에는 문무일 총장 사실 센 사람하고 붙어야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면 센 사람하고 붙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문무일 총장으로 가정을 하고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좀 본인의 처한 상황을 정면 돌파하면서 재기를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은 홍준표 대표가 훌륭해서 힘을 실어주자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왜 본인한테 지도부가 안 찾아오느냐 이 부분은 뭐냐면 이완구 키워주기 싫으니까 그래서 원래 이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협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지금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홍준표 대표를 어느 정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 보고요. 이런 것은 결국은 지방선거 후에 만약에 예상대로 그 한국당이 참패한다면 아마 홍준표 대표에 대한 책임론을 아마 제기할 것이고 본인이 아마 하나의 대안으로서 나서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하나의 그 발판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 문무일 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언론에도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이 내용을 다루는 걸 보면 말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8번째 8위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만나보시죠. 삼성을 일군 호암 이병철 회장은 기업이 귀한 사람을 알아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서 사회와 국가에 쓸모있게 하지 못한다면 이 역시 기업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실 경영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영 철학, 이 내용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고 3년 뒤에 아들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의 이런 경영 철학을 이어받아서 호암상이라는 상을 제정했습니다. 제28회 호암상 시상식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관심이 쏠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소국장님. 네. 지금 이틀 뒤에 호암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하느냐 아니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일단 호암상이 갖고 있는 이제 중요성이 있는 거죠. 네. 이병철 회장이 이제 1987년에 창업자로서 돌아가시고 나서 90년도 들어서 이제 호암상 이 호암 이병철
이병철 회장의 호거든요. 그걸 따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호암상을 제정하기로 했고 1회 시상식을 이제 91년에 합니다. 그건 어떤 창업자의 뜻을 기리는 굉장히 중요한 상인 거죠. 그래서 분야도 뭐 다양하지만 의학이라든지 과학기술, 뭐 언론, 사회봉사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대개 보면 호암상 시상식에 이건희 회장이 건강할 때 보면 온 가족이 다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하나의 삼성가의 대표적인 어떤 상으로 이제 호암상이 자리를 잡았는데 2015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이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이제 시들시들 좀 많이 규모도 축소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가 여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대외 활동을 상당히 좀 줄여왔지 않습니까? 아니, 조용조용 안 보이게 해왔고 그런데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을 한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사실 때문에 이재용 시대를 알린 것도 제일 먼저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을 하면서 이 시대를 알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맡은 게 삼성생명 그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은 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대외 활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이 이제 이재용 체제를 공식화하는 거 그리고 삼성의 어떤 문화 같은 것을 살리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호암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투루에 있을 호암상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이 인재 발굴과 양성에 굉장히 가치관을 두고 있었던 이병철 회장. 실제로 직원 채용 면접에 일일이 다 들어갔었다. 꼬박꼬박 참석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강조했던 인재상은 평범한 얼굴이었다고요. 평범한 인상. 그러면 저 정도 평범하면은 그 인재상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소정숙 부장 어떻습니까? 그런 일화 같은 게 있나요? 황순욱 앵커 정도면 뭐 아주 인물이 준수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듣자고 여쭤본 건 아니고요. 대개 그 이병철 회장이 직접 면접에 다 참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얼굴을 보는 이른바 우리가 이제 관상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관상가가 때로는 같이 이 현장에 앉아 있어서 나중에 이병철 회장이 뭐 물어보기도 했다. 저 사람 어때? 거기 의견을 듣고 한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들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의 성적 이런 것보다도 딱 봤을 때의 어떤 직관을 중시한 거죠. 이병철 회장은 딱 봤을 때 저 사람의 어떤 느낌, 외모, 말하는 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의지, 쾌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중시했고 사람에 대한 부분은 뭐 내 경영의 거의 전부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 경영의 전부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재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컸던 그러한 분이죠. 아까 인상 얘기할 때 다른 얘기는 좀 편하게 웃으시면서 아무도 안 웃으셔서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만 여기도 또 인재상에 포함되시는 분들 많이 앉아 계시네요. 여기 네 분 다 인재상에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보통 기업체에서 그 인사 쪽에 계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컨대 한 그 면접을 해가지고 최종 면접을 해서 직원들 한 신입 사원을 한 10명 정도 채용을 하면 결국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보면은 그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정말 잘 채용을 해가지고 이 3명이 이 우리 회사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만큼 어떤 사람을 잘 채용하는 것이 그 회사의 발전에 직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난 다음에 곧장 삼성 문화재단 이사장의 이름을 올렸었다. 그 말은 굉장히 이 삼성 그쪽에서 이병철 선대 때부터 회장 때부터 문화 사업이나 문화재 그리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인재 경영뿐만 아니라 뭐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뭐 다의 추종을 불허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특히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며느리인 홍나희 여사한테 매일 결혼한 후부터 10만 원씩을 줄 테니 가서 공통품을 사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나희 회장이 사실 미술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 미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10만 원씩을 들고서 매일 인사동 바닥을 헤매면서 그 돈에 가늠하는 그런 그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안목을 키워주도록.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리움 미술관이나 호암 미술관 같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고미술품의 수장고를 마련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오죽하면 이 당대 라이벌이었던 정주영 이 고 명예회장도 이병철 선대 회장을 도자기 쓰다듬는 고상한 양반이다라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는데 결국에 이 매번 반목을 겪던 이 두 사람을 이어줬던 연결고리도 도자기 백자였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이제 고희연을 맞아서 네. 이병철 회장이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그 현장에 가가지고 정주영 회장에게 선물을 했는데 네.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수준이 높은 그런 이 백자를 선물을 해서 굉장히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정주영 회장도 정말 이 이병철 회장이 그런 자신의 고의연을 축하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지금 이건희 회장이 보면요. 우리나라 국보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24점이에요. 보물은 92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홍나희 여사, 리움 미술관에 소장된 것까지 다 합치면 국보가 41점, 네. 보물은 107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정도로 제가 전에 국보왕이라고 칭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문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가가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소장가이죠. 네. 자, 이게 미술 사랑이 단순히 이렇게 물건을 사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공부, 안목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도 강조를 하는 편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정말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셔서 네. 사실 청자 마니아로 알려져 있고요. 아, 그래요? 가야금간에도 굉장히 조예가 이제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이건희 회장은 아버지와는 달리 백자에 대해서도 우리 식으로 하면 좀 꽂혀 있었다. 그런데 전문가를 찾아서 많이 배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나온 대로 우당 홍기대 선생이 쓴 그 책에 따르면은 그 나이가 젊었던 만큼 많이 배우려고 했었다. 그 첫인사 나온 다음 날 보광동 집으로 찾아와서 접시 하나가 마음에 든다고 달라고 했다. 그래서 계속 졸르니까 내가 손을 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약간의 그 고미술을 컬렉션하는 스타일도 달랐다고 그럽니다.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는 마음에 드는 게 있어도 상대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르면은 안 샀다고 버텼다 그래요.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쭉 기다릴 줄 알았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아 이것이 명품이다 라는 전문가의 확인이 있으면 아무리 큰 돈을 주더라도 바로 샀다. 이건희 회장의 지루는 명품 한 점이 다른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부자의 문화재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와서 그런 거대한 컬렉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삼성가의 고미술 그 뿌리는 사실 고 이병철 회장의 형인 이병각 씨로부터 시작이 되죠. 거기서 이제 수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병철 회장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쭉 넘어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뿌리가 깊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집안이 원래부터 그 수천석의 농사를 했던 부유한 농가 출신이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네, 조금 전에 우리 소정석 국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연도는 2015년이 아니라 2017년이었거든요. 예, 그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삼성문화재단에 이름을 올렸던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렸던 해였고요. 구속이 됐던 해는 2017년 지난 해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9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지난해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캐나다로 거처를 옮겼던 배우 윤소나 씨 기억하십니까? 이 윤소나 씨의 근황이 최근에 전해졌는데요. 자, 윤소나 씨가 최근에 일본 홈쇼핑 방송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강일욱 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캐나다로 이민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본 홈쇼핑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 아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서울의 뭐 유명한 S초등학교 네. 집단 폭행 사건이 연루되면서 이제 뭐 사과를 했지만 논란이 계속 거듭됐고 결국 작년 연말에 캐나다로 자녀 교육상 이제 갔는데 네. 지금 일본에서 홈쇼핑을 진행하는 장면이 이제 목격이 돼서 근데 사실 윤소나 씨 같은 경우는 국내 TV에 복귀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TV에 등장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1호를 굉장히 잘하죠? 네. 예. 아예 현지를 능가할 정도의 네. 2001년에 일본의 드라마, NHK 드라마로 일본 무대에서 활동했는데 네. 국내보다 훨씬 일본에서 활동이 활발했고 더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6년부터 또 일본 홈쇼핑에서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화한 화장품을 론칭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미 일본에서 본인의 이름을
건 화장품 브랜드를 팔고 있었다. 그러니까 캐나다로 이민을 갔지만 일본에서의 홈쇼핑 활동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홈쇼핑 출연도 미리 예약이 돼 있던 스케줄이었고요. 네. 사실 그 K-뷰티,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류 스타, 아이돌을 중심으로 되게 이제 런칭을 많이 하는데 윤소나 씨만큼은 워낙 국내보다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유명하다 보니까 윤소나 씨 이름으로 론칭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는 굉장히 화제가 되고요. 시간당 뭐 우리 돈 한 7억 원 정도 팔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소나 씨 한동안 이제 연락이 뜸했었는데 소식이 뜸했었는데 이제 홈쇼핑 호스트로 일본에서 활약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저희 뉴스탑10 팀에서는 좀 연예인들 홈쇼핑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좀 갖고 그 내용을 좀 한번 짚어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윤소나 씨처럼 많은 연예인들이 홈쇼핑에 출연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죠. 특히 홈쇼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견미리 씨입니다. 원래 배우인데 딸과 함께 모녀 모델로 홈쇼핑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죠. 딸은 이유비 씨, 역시 배우죠. 엄마의 오늘, 딸의 오늘, 함께 아름다우시다. 네. 자, 홈쇼핑 방송되면 무조건 완판되는 사람으로 유명한 게 또 견미리 씨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 중에서는 완판녀라는 그 영예로운 꼬리표 굉장히 부러워하는데요. 뭐 드라마에서 광고 완판하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견미리 씨처럼 이렇게 론칭하는 홈쇼핑 제품이 전부 완판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이고 본인한테도 또 홈쇼핑 업체에서도 정말 인기 뭐 견미리 씨뿐이 아니고 이제 뭐 최하정 씨 같은 경우도 그렇죠. 예, 아주 오랫동안 그 20년 넘게 라디오 진행하면서 그 3050 그 애청자들 쏙쏙 귀에 들어오는 그런 자기 경험담을 그 제품에다 넣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판매율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있어요. 이 견미리 씨, 최하정 씨 말고 저도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면 왕년에 잘 나가던 진행자였죠. 왕영은 씨 그리고 최유라 씨. 최유라 씨는 여전히 또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 두 분도 요즘 홈쇼핑에서 자주 눈에 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쇼핑 채널의 단골 손님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유라 씨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이제 진행을 했는데 현재 뭐 누적 매출액이 1조 원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래요. 대단한 거죠. 왕영은 씨 같은 경우도 이 순간적인 1시간당 판매 이건 이제 최하정 씨가 왕영은 씨가 또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요 이게 공통점이 있어요. 왕영은 씨도 마찬가지, 최유라 씨, 아까 얘기했던 그 누구죠 라디오 진행하는 뭐 허수경 씨라든지 등등 많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분들이 보면 공통점이 오랫동안 라디오에서 진행을 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저희가 홈쇼핑 전문가에게 제가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홈쇼핑 호스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쇼핑 호스트는 1세대에서 이제 2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돼 있고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홈쇼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2세대 홈쇼핑 호스트들 유명하신 분들 아주 많다고 합니다. 단 연예인들은 유명세 그리고 또 얼굴이 잘 알려진 부분 때문에 특별 게스트로 공동 진행을 하는 진행자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홈쇼핑에서 이런 연예인들이 각광을 받는 이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최근에 각광을 받고 계신 그 뭐 최유라나 왕영은이나 허수경이나 문천식이나 이런 분들은 살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다 공통점이 라디오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세요. 라디오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 고객과의 소통이 좀 예전에 연예인이나 방송 그 게스트 출연하셨던 분들에 비해서 잘 하시고 또 저희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같은 또 주부라든가 이런 그 살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니까 조금 더 잘 아시는 것 같긴 해요. 문천식 씨도 이 육아를 많이 하고 가정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살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네요. 굉장히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홈쇼핑이 재밌어서 웬만한 드라마보다 먼저 채널이 가게 돼 있는데요. 저렇게 친근한 연예인이 나와서 상품을 팔면 저도 모르게 충동 구매하는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탑10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탑10 오늘 9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10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도마뱀을 살려준 버팔로. 글쎄요, 도마뱀과 버팔로 평소에 친한 사이였나 봅니다. 자, 뉴스탑10 오늘 10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10가지 소식 엄선해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